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할까요? 예, 오늘 저희가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8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여기 맞죠? 예. 예, 지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봤어요. 자, 여기 얼른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봤어요. 뭐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하죠. 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야 된다. 자, 그래서 선구역 지정이에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그리고 그 안에 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대로 뭘 해야 됩니까? 개발행위 해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면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이쁘니까 효과, 건축 기준 등이 완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구역이 지정됐는데 구역 지정하고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없어지는 실효제도가 있더라. 자, 이런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가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 그죠?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개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도 있었죠. 어디였어요? 이런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중에서 정택,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그리고 또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시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그 해제되는 지역 중에 대상 지역이 시가조정구역이고 공원이다. 그럴 때 그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의무다. 그랬고 또 녹지적이 주거상호 공업적으로 변경되는데 변경의 규모가 30만 이상이면 의무다. 그래서 의무적 지정 이렇게 배웠고, 근데 개발은 도시지역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도시가 아닌 지역도 되죠. 자,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그죠? 도시적 우회 지역에 첫 번째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자,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은 무슨 지역이었어요? 네, 생산관리나 보정관리지역일 것.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난개발 방지하기 사는 것이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면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면적은 얼마? 30만 이상. 다만 자연보존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 등이 확보되는 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된다. 그래 보시고 아파트나 연립은 30만 이상, 일정 10만인데 아파트 연립이 아닌 기타 개발은 3만 이상. 3만 이상이란 말은 3만 이상의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런 집단적 개발만 이루어진다고 난개발 막아지는 거 아니죠. 당해 지역에 이 도로라든지 상하수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죠. 거기에다 플러스 문화재라든지 개발할 지역이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의 훼손의 우려가 없을 때 이런 요건, 면적 요건, 기반시설 공급 그리고 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도 있지만 개발진흥지구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그런데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요건이 까다롭다 그랬죠. 자,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 이런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 외에, 자, 이건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면적 요건 충족, 기반시설 공급, 환경 훼손의 우려 없을 것. 이건 기본적인 공통 조건이에요. 거기에다가 개발진흥지구는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일명 135 작전, 그죠? 135 작전. 그래서 우리는 개발재능지구는 주상관, 복특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주거개발과 특정개발재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고, 산업유통개발재능지구는 어느 지역 위에 위치해야 돼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하거나 농림지역 위에 위치해야 되고,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재능지구는 어느 지역? 도시적, 외지역. 도시 외지역이면 뭐 5개 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위치해도 되고, 생산관리 위치해도 되고, 보전관리 위치해도 되고, 농림지역에 위치해도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위치 요건 이 부분도 충족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예요? 용도 지구 폐지하고 행위 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대에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지정됐어.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검단 신도시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그 지역도 정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딱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이제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여기에 계획이 수립되겠죠. 근데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이런 것은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별도로 제가 띄어서 설명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2개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뭐와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해야 될까요? 2와 4. 2와 4가 뭐예요? 기용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2와 4를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돼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이 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의 종류 그리고 규모 이런 분들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다 광장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학교 설치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반시설 종류나 규모 등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무엇은 반드시 설치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반시설은 반드시 갖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지역에 땅 사가지고 뭐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은 별도로 설치 안 해도 되겠죠. 여기에 기반시설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 반면 땅 가격은 비싸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4번인데 우리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이 지역은 용도 지역지구는 다 지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쓰임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우리는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가로구역. 도시는 다 도로로 둘러싸여 있죠. 흔히 말하는 블럭이잖아요. 블럭. 자, 그러면 1가로구역, 2가로구역, 3가로구역, 4가로구역. 자, 여기는 4가로구역의 용도 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 도로명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4가로구역의 도로명은 마음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LH가 이 택지 개발에서 여기 분양을 합니다. 근데 이 상업용지를 분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택지 분양하면 이 4가로구역 4-1번지, 4-2번지, 4-3번지, 4-4번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 분양받고 싶어요? 어느 게 좋은 땅이에요? 당연히 4-1번지가 제일 좋은 거죠. 상가부지로는 이게 제일 좋은 땅이잖아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경쟁 입찰로 토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짓고 싶어요? 지금 상업적인데 무슨 상가? 근생이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데요. 예, 그죠? 노호텔. 자, 예, 저는 여기 사가지고 노호텔 질 거예요. 자, 그러면 숙박시설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10명 있으면 이 앞에 도로 맞은편에가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다 노보텔 들어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행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필지별로 제한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4-1필지죠? 자, 4-1필지에는 지금 상업적이잖아요. 여러분이 필드 갔을 때 잘 보셔야 될 게 이 필지별 지구단위 계획을 잘 보셔야 돼. 자, 이 필지에는 이 4-1필지에는 이 땅에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허용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지역은 지금 상업적이니까 상업적인 목적을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근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허용하는 용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불허 용도를 보셔야 돼. 이 땅에서는 이러이런 용도는 불허하겠다. 제가 방금 전에 상업적에서는 숙박시설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이 필지에서는 숙박이 불허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4가도구역에 있는 상업용지 지구단위 계획을 다 확인해 봤더니 숙박 불허. 그러면 여기서는 숙박시설이 설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택지개발지역의 이런 신도시 지역들 같은 경우 상업적인데 숙박시설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뭐 그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기 있는 세종 같은데, 세종시 같은 데는 중심 상업적이는 상업적인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죠. 지구단위 계획이 다 정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렇게 딱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런 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4-2필지에, 이 필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필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도 또 최고 층수도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용적률이 얼마지만 여기서는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고 층수는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최고 층수 딱 나와. 그리고 최저 층수도 나와 있어요. 최저 층수도. 근데 최저 층수는 뭐 층수 제한이 없다든지 3층 이상 지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층수와 관련된 사항이 실제 지구단위 계획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에는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건물의 용도 제한, 그리고 이게 건폐율, 용적률, 건축 높이, 최고, 최저 한도가 상이죠?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색채는 어떻게 하고 또 건물 지을 때 담장의 색깔, 담장의 높이는 몇 미터로 하고 대문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정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여러분은 개발행 할 때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는 허용하고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불허하면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용도 지역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요즘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단위 개발이 되는 지역들은 다 거의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고 이런 상세한 지구단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빠지지 않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실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뭐라고요? 2와 4.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기용이 그래요. 기용이는 꼭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하나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나머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 이게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우리 인천시가 이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결정할 때 이게 주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해서 결정하라는 말 기억나시죠? 네,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과 관련해서 또 볼 것은 자, 첫 번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 변경인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도 여기는 용도지역지구는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어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높지 않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중심이. 그런데
이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 지역은 준주거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준주거적이면 어떤 지역이에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주거 기능을 보완해주는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의 이종 일반 주거적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준주거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있다라는 말은 같은 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호라는 것은 같은 주거적 안에서, 상업적 안에서, 공업적 안에서 이렇게 같은 호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 일반 주거적이나 준주거적이나 다 주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종 일반 주거적을 중심 상업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겠죠? 그런 지문이 우리 기본서 187페이지의 오른쪽에 보니까 날개, 오른쪽 날개 기출에 여기 두 개가 있죠. 맨 밑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한번 물어봤고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은 뭐가 반드시 포함된다고요? 기용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또 맨 밑에 아래 기출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종 일반 주거적을 준주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오 나왔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호 범위 내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세분하고 변경할 수 있더라. 그런 지문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다.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자, 이렇게 간단히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이런 계획의 기준은.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자, 여기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대로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일반 상업적에서 할 수 있어도 지구단위 계획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한다. 이 규정은 우리 기본서 어디에 있냐면 193페이지에 맨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험에 나왔던 건 다만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과 다르게 건축할 수도 있을까요? 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이런 가설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외한단 말은 지구단위 계획과 다르게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철거가 예상되는 가건물이니까. 가건물은 꼭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그렇게 뭐 색깔은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가건물은 제외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뭘?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건물은 지구단위 계획과 여기 있는 계획과 다르게 건축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왜? 철거가 예상되는 것이니까. 일정 기간 안에는 철거가 예상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원칙은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되는데 다만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가건물은 그렇게 제외하겠다. 이런 분들 살짝 봅니다. 이거 강의 노트 없죠, 이거? 네, 나중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가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 188페이지 가볼까요? 그러면 당해 지역에 이렇게 구역 지정하고 이쁜 지구단위 계획이 디테일한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어요.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방금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개발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그래서 우리 부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해서 다음 같은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축법에 있는 주차장법에 있는 이런 규정을 우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적과 도시적 외 지역으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완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법률 규정이 완화될 사항을 정해놨어요. 자,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는 페이지 188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모든 규정을 다 완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국토계획법 그리고 건축법, 주차장법에 있는 이런 규정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어떤 규정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지역지구의 건축자. 자, 이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볼 때 계획관리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파트 계획관리는 도시가 아니면 아파트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대. 그리고 계획이 수립됐대. 그럼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런 지역지구의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계획관리 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런 규정들을 완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에는 지역지구 건축 제한을 완화해 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또 건폐율 완화해 줄 수 있고, 용적률 완화해 줄 거. 그 다음에 건축법에 있는 어떤 규정은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건축법에도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에 있는 대지안의 적용, 그리고 공개공지, 건축법의 규정은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 관계, 건축을 높이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자, 자, 그래서 건축법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조공도 높죠. 그리고 주차장법에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자,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법률상으로 이게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요. 법률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으로 완화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암기 이렇게 나와요. 암기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사항은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자, 용주골 한때 유명한 파주의 홍등가였잖아요. 용주골 거기에 기둥서방들이 조공을 많이 걷어갔어요. 조공도 높죠. 자, 이 용주골이 뭐냐면 용주골이 자 보세요.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 이 두 개는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 그리고 조공도 높조는 건축법.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용이 뭐예요? 용적률. 그죠? 주가 주차장 설치 기준. 골 옆에 건 붙였죠. 건이 지역지구 건축 제한과 건폐율. 그래서 이 용주골은 국토계획법과 주차장법이고 조공도 높죠. 건축법 5개. 조가 뭐예요? 조경, 공개공지, 대지와 도로와 관계, 높이자, 일조권. 자, 그런데 건축법에는 많은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 건축법상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 5개잖아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있는 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라든지 건축선이라든지 이거 다 건축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 또 대지안의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화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조공도 높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률상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완화될 수 있는 것은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이래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봐요. 네, 저처럼 해야지. 저처럼. 자, 네, 저처럼 따라서 해야지.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우리 법에서는 용주골은 조공도 높죠. 이게 법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같이 완화할 수 있다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우리 오른쪽에 보니까 도시정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법률 규정 완화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이 규정을 도시 지역에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또 나눠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완화되는지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땅 사가지고 건물 짓는데 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대. 뭐 학교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도로 부지로 제공한다든지 그럼 이쁘잖아요.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여기에 있는 것 중 건폐율을 요만큼 완화해 줄 수 있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그리고 용적률을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또 건물의 높이 제한도 요만큼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다면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 이제 막 완화되는 범위까지 공식까지 막 나오고 그러죠.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건폐 요만큼, 용적이 요만큼, 높이 제한 요만큼, 또 건축법에 있는 공개공지 의무 면적을 초과해서 설치하면, 공개공지를 많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여러분이 많이 설치해주면, 공개공지 의무 면적 초과해 설치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 있는 것 중 용적률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건축 높이 제한을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뭐 하다면 뻥뻥뻥 이렇게 쭉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집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목적이 인사동처럼, 서울의 인사동처럼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한옥마을 보전이다.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목적이. 그러면 차가 없는 거리면 주차장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준다든지. 그래서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막 완화될 수상이 우리 교과서에 189페이지, 그리고 190페이지, 그리고 또 거기 3번 나와 있고 6번에 쭉 내려가 보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있고, 막 오른쪽에 보니까 뭐 하다면 용적률 완화하고, 용적률 완화, 높이 제한 완화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하다면 완화할 수 있는데, 자, 그 밑에 191페이지 10번 봐봐요. 10번에 뭐 하다면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요만큼 완화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이 이렇게 완화할 수 있고,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하면 용적이 요만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완화하더라도 맥스가 있습니다. 맥스. 10번이 맥스입니다. 완화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50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우리 건폐율은 절대 제가 100을 넘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150이라는 것은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해당 건폐율이 1.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용적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어요. 200. 200%라는 것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건폐율은 150, 용적률 200. 이게 맥스란 얘기예요. 네, 맥스. 모비에 완화할 수 있는 사례가 쭉 나오지만 이걸 절대는 넘어서지 하지 말아라. 기준. 그리고 또 뒤로 넘겨보시면 192페이지에 아까 도시가 아닌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었죠. 어디에서? 계계대에 일정하면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구역 지정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용도 지역,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축 제한도 완화해주고,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계획관리자는 원래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런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시작되면 그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계획관리자에게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지역지구 행위 제한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축은 어디에서만 이 완화가 될 수 있냐면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때만 아파트 건축이 완화될 수 있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예외적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고, 또 원래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이. 원래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은 40%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딱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거기서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배를 초과하지 말아라. 1.5배 이내에서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계획관리 40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건폐율은 얼마까지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40 곱하기 1.5 하니까 60%까지 넓힐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예요? 용적률이 100%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적률도 20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방금 전에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을 봤어요. 그죠? 근데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맥스가 똑같네? 그죠?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 200. 자,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뭐 하다면 완화될 수 있도록 쭉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 완화되는 범위가 건축 제한, 이게 다 완화된 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건축 제한 완화되고 건폐율 완화되고 용적률 완화되고 높이 제한 완화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되고, 근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완화되는 게
지역지구의 건축자는 완화되고 건폐 완화되고 용적이 완화돼요. 그런데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건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노트에 이렇게 막 써놨는데 이거 이제 표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맥스는 알아두시고 맥스 둘 다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건폐율 용적률은 다 150, 200을 초과할 수 없죠. 1.5배, 2배를 초과할 수 없죠. 이게 맥스에 대한 기준이고 또 제가 인사동처럼 차 없는 거리 주성 한옥마을 보존이 있었죠. 그런 지역에서는 차가 없어도 되니까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맥스적인 개념들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어디에서는 완화 규정이 아니라고요.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이 조항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나올 수도 있고 시행령이 나올 때는 반드시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겠죠. 이게 이제 시행령이 나올 때는 그때는 이걸 답하시고 도시, 도시적, 외지역 이런 구분 없이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사항을 물어본 거니까 이대로 답하시고 용주골은 조공돈 옥조 있죠? 이거 답하시고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 나오면 요거 답하시고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192페이지에 있는 그런 분들 앞쪽에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밑에 실효입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한다고요?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구역 지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몇 년 이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될까? 3년. 실효 규정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된다. 만약에 구역이 지정됐는데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몇 년요? 네, 3년.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그래서 구역 실효는 3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획 실효가 있어요. 계획. 근데 이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요.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민이 제안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제안할 수 있었잖아요. 주민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이내요? 5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효력을 잃어버리면 개발행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역 실효는 3년, 계획 실효는 5년. 그래서 3년, 5년 잘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이다. 그리고 또 계획 실효되는 것은 주민이 제안한 경우에 한해서 계획이 실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년, 5년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실효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실효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실효됐습니다라고 뭐 해야 돼요? 고시. 실효 고시 의무가 있죠? 고시해야 된다. 이건 항상 어디든 다 공통점이에요. 자, 실효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당연히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오른쪽 고시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요게 전부예요. 튼틀 구역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개발행위 건축기준 하나. 그래서 실효 이 부분들 틀 잡아서 정리를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도시군 국토계획법의 계획 파트를 다 끝냈죠. 계획이 광역도시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계속 관리계획의 지구기사지까지 쭉 봤잖아요. 자, 그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자, 개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24회 때 출제됐습니다. 1번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아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개발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대중 사업주 정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가 틀렸죠. 개발 나오면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정부에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틀렸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않다. 요 구역 지정하는 것도 계획도 다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요 놈도 관리계획 결정하고 요 놈도 관리계획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있나요? 어디에 지정할 수 있었어요?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진흥지구의 대체, 계획에 입장하면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는 문장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을 물었잖아요. 자, 어디에 있어요? 정택이잖아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이지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 지정이 아닙니다.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틀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도시지역 내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도시든 도시가 아닌 지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에서 완화될 수 맥스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150과 200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150% 1.5배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지문들 정리합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구역 계획 그리고 이런 내용들, 건축 규정 하나까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유형이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자 이제는 194페이지 이제 개발 파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원의 법률. 그래서 드디어 계획 파트를 다 끝냈어요. 계획 파트 끝냈고, 그 다음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용에 관한 파트. 이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발.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 막 설레고 그러죠. 별로 안 설레요? 우리들인데? 자,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다음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래요. 왜? 허가 없이 하면 난개발되니까. 그래서 이러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6가지 행위를 퉁쳐서 다 개발행위라고 하고 개발할 때는 허가를 미리 받아라 이래요. 근데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 그러면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구기사제 하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배웠잖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무슨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놓고 공원 조성, 광장 만드는 사업 있죠? 또, 도시개발법엔 도시개발 사업, 단지 조성하는 거 있었죠?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법엔 정비사업. 이 3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여기는 시행자들이 각각의 법에 의해서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이나 사업시행계획 작성에서 인가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시행자들은 별도로 개발행위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으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허가받을 사항이 우리 교과서 195페이지에 쭉 열거돼 있죠. 그죠? 위에 그림도 잘 나왔네. 이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무엇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허가 받아야 돼. 이거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건축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별도로 개발행 허가를 받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건축허가하고 개발행 허가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허가 받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 설치도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할구역의 장한테. 우리 인천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그럼 공작물이 뭐예요, 여러분? 공작물이. 뭘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공작물이란 거기 나왔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 한다. 그죠? 그게 나왔잖아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뭐 건축물도 공작물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도 공작물인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정리해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을 건축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건축 공작물 중에서 별도로 건축물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다 공작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작물 설치도 허가를 받아라. 원칙이 있어야 예의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자, 여러분, 형질 변경이 뭐예요? 형질 변경이 뭘까요? 토지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이 뭐예요? 네, 알기는 아는데 대답은 잘 못해. 그래서 몸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요래요래. 요래요래. 충분히 느낌이 있어요. 맞죠? 그게 형질 변경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몸으로 보여주시 마시고 말로 하세요. 자, 형질 변경이란 나왔잖아요. 절토, 자르고, 성토, 쌓고, 그리고 정지, 고르고, 그리고 포장, 씌우고, 이런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형질 변경이다 그래.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이런 행위가 형질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이런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런 형상 변경 행위가 형질 변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도 형질 변경이라고.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매립이 뭐예요? 메꾸기 그죠? 메꾸기. 그러니까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메꾸고. 근데 자르고 쌓고 고르고 씌우고 메꾸고 얼마 산티나요?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그럼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군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원칙은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형질 변경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허가를 받아야 돼. 예, 그런데 이제 태클이 돌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예, 밭에 가서 호미질하는 것도 고르기인데, 예? 밭에 가서 호미질하는 것도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제출해서 15일 동안 기다렸다가 호미질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랬어요? 안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죠. 그래서 물어본 사람 있겠죠? 그래서 단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경작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안 받으세요. 그런데 자, 우리 기본서 봐봐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형질 변경에 보니까 이번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안 받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또 경작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쭉 나와. 원래 경작은 안 받는데 쭉 읽어보면 뭐 이렇게 뭐 느낌이 안 좋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체크를 할 것은 이 디귿번 봐봐요. 디귿번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요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가 경작을 위한 경우예요. 지목이 잡종지인 땅이 있어. 잡종지가 있고 또 지목이 대인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들을 경작을 위해서 지목이 전인 땅으로 지목 변경을 할 거예요. 이거 허가 받아요? 아니면 허가 안 받아요? 이것은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면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거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전답 사이에 자, 이 전인데 답으로 지목 변경한대요. 자, 이거는 다 농경작 지목이잖아요.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은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전답 사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지목 변경을 위한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그거 받는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는 경작을 위한 경우잖아요. 하지만 이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어떨 때 안 받는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허가 안 받는다. 전이나 답이나 농경작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사 이 말이죠. 자,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토석 채취. 토석 채취가 뭐예요? 토석 채취가 뭐예요?
거기 있잖아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것을 토속 채취를 한다고. 교과서에 다 있어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채취하는 걸 토속 채취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골재 채취하잖아요. 그럴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단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요. 개발행위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나중에 시청 가셔서 이제 개발행위 할 때 이제 신청서 보실 겁니다. 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신청서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이 개발행위 대상이 나와요. 여러분이 뭐 할 거냐? 건축물 건축하려고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실제 건축물 건축에 대한 사항은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의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은 우리는 아까 건축할 때 허가 받으라고 하지만 나중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을 때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원칙상으로는 건축허가 외에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고 하지만 실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에는 건축물 건축에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작물 설치인지 형질 변경 획일인지 토속 채취인지 분할인지 물건 쌓아두는 적치인지 여기다 체크하라고 해요. 그런데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데 형질 변경이 수반되면 형물의 자갈바위들이 채취되면 이걸 형질 변경으로 받을 건지 토속 채취로 받을 건지 구분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흙물의 자갈바위들이 채취를 하더라도 그것은 형질 변경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질 변경으로 여기에다 형질 변경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지 안 받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속 채취란 말은 뭐예요? 형질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흙물의 자갈바위의 채취 행위를 토속 채취로 보고 여기서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이런 행위는 원래 허가사항이에요. 자, 우리 골재 채취 같은 거 할 때 다 허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분할입니다. 분할. 자, 우리 실은 개발행 꽃은 이제 이 형질 변경하고 토지 분할인데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것이고 토지 분할. 근데 여기 토지 분할인데 무엇은 제외한다 나와요. 또 뭐 제외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 무엇은 제외한다 그래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나오죠. 그죠? 건물이 있는 대지를 여러분 학교로 해서 뭐라고 불러요? 건부지라 그러잖아요. 건물이 있잖아. 자, 우리 건축법에는요. 이게 건물이 있는 대지잖아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법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분할을 제한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그에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분할호 면적이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면 분할 금지입니다. 과소토지가 되니까 아예 분할 금지예요. 또 건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15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은 건축법에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건물이 있는 대지 빼고 건물이 없는 거. 그러면 건물이 없는 건 뭐예요? 농지도 해당되고 임야도 해당되고 대지도 다 해당됩니다. 농지도 임야도 다 해당돼요. 자, 여러분이 건물이 없는 땅을 이렇게 분할될 때는 분할 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분할 허가 안 받으면 수익권 이전이 안 돼요. 이게 분할 전 허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은 분할 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녹지적. 자, 여러분이 공법상의 지도, 녹지적. 우리 공법상의 지도가 있죠? 예, 도시적 있고, 도시적 안에는 뭐뭐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그리고 또 이게 관리적 있죠? 그리고 농림적 있죠? 자연환경 보전적 있죠? 자, 어디서 분할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녹관농자. 여기서 여러분이 분할할 때, 여기서 분할할 때, 여기서 분할할 때, 여기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으라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녹관농자에서 분할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할까?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에 토지 분할할 때 분할 허가를 미리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분 이제 안 되거든.
분할이 안 된다는 이야기. 왜 허가를 받으라냐? 그 이유는 기획부동산 때문이에요.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 뭐 하는데요?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쳐? 그죠? 기획부동산이 땅 쪼개기 하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쯤들은 여러분 전화 받아보신 분도 계실까요? 뭐 예전에 뭐 강원도 평창에 어디 올림픽 하니까 어디에 개발될 거니까 땅 사세요라고. 또 제주도 어디 제2 신공항 들어서니까 거기에 좀 개발될 거니까 거기에 빨리 땅 사세요라고 막 투자 보증받고 이런 텔레마케트 통해서 전화를 한 번쯤은 받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과연 그 지역이 개발될까?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이런 싸디싼 땅 거기 개발된다고 임야 같은 거 그 지역이 개발 지역이라고 이 큰 한 덩어리 임야를 수십 개 피지로 쪼개가지고 막 판매를 해. 정말 개발되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개발되는 고급 정보를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같이 올라가면 그냥 그때 팔지 뭐 굳이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개발된다고 빨리 땅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실제 이 기획부동산들이 땅 쪼개서 판매해서 분양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선량한 피해자들이 막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녹관농자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이게 법으로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분할된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이나 자연환경 보전적의 토지 분할은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땅은 작게 쪼개지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주거적이에요. 방금 전에 이 건물이 있는데 이제는 주거적은 얼마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었어요. 60제곱미터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었죠. 이거 건축법에서 분할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도 건축물이 없는 땅도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그때는 뭐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허가를 받아야 돼. 땅은 작게 쪼개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작게 쪼개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이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뭐 해라? 허가를 받아라. 아까 이거는 아예 금지였고 건축물 있는데 분할 제한 금지고 건물이 없는 땅도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또 관계법령에 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몇 미터예요? 너비 5m. 너비가 뭐예요? 너비가 폭이잖아요. 폭. 자, 폭. 이 너비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허가받는 분할 3개. 녹관농자 분할 그리고 건축법에 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분할 또 하나 너비 몇 미터 이하로 분할 5m 이하로 분할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분할은 허가를 받는 분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6번째 녹관자에서 자 여기 있죠. 자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이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이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쌓아두는 것은 뭐라고 해요? 쌓아둔다 쌀적자 둘치자 적치자 적지 쌓아놓는 행위를 적치라고 그러잖아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쌓아두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래요. 몇 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요? 1월 이상. 왜 그래요? 우리 요즘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우리 쓰레기 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건 난리잖아요. 그게 쌓아두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쌓아두고 허가 안 받고 막 쌓아버렸어. 쓰레기산 만들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상회복 다 시켜야 됩니다. 원상회복 그게 프로그램 대집행하고 그런 행정조치 우리 개발행위 규정 위반하면요. 그런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이것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여러분들 이런 행위 우리 법이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의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이에요. 3년 3천이에요. 3년 이하 중 3천만 원 벌금. 만약에 쓰레기산 만들었는데 허가 없이 쓰레기산 만들었다 그러면 다시 원상회복하고 또 3년 이하 징역하고 3천만 원 이하 벌금 물고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예, 물건을 쌓아둔 행위 허가를 받아 1월 이상 쌓아둘 때는 허가를 받아요. 녹관자에서 그래서 적치라고 하는 거예요. 1월 이상 적치. 그런데 어디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적. 아까 분할은 녹관농자 그랬잖아요. 근데 적치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농림적은 농사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물상 하려면 농림지역에 사시면 되지. 농림적은 허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 그래서 1번 건축 공작업 설치 2개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토건을 적분하면 형 벌을 받는다. 토건을 적분하면 형 벌을 받는다. 거기서는 또 이제 벌채가 또 나와요. 여기는 벌채는 안 나옵니다. 예,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우리는 앞으로 개발 행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관할구역의 장한테. 관할구역 장, 우리 6명 있죠? 예, 관할구역의 장한테 허가받아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할까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여러분이 변경할 거예요. 변경도 어때야 돼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항 변경할 거란 얘기예요. 변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행위로 봐야죠. 변경은 항상 똑같은 행위예요. 그래서 변경 허가 받아요. 다만 변경은 변경인데 경면 변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경면 변경은 변경합니다라고 예, 관할구역에서한테 통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경면 변경이 또 잘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경면 변경 그래서 거기에 있는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나오는데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저기 있는 거 첫 번째 사업기간을 뭐 하는 거? 단축하는 것.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경미하지 않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 변경허가 받아야 돼요.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 그 다음 2번째는 허가받은 부지면적이나 거주연면적은 몇 퍼센트? 5%. 우리 사적개발은 5%고요. 이 도시공계획 사업에 있어서 시행자는 공적개발의 경미한 기준은 10%예요. 여기서는 10%고 여기는 10%고 우리들은 기준이 5%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시행자보다는 작잖아요. 우리는 5%가 경미한 기준이고 여기 있는 시설사업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행자는 다 경미한 기준이 10%예요. 10%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실 것은 여기서 5%인데 5%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죠. 여기 커지는 거 안 돼. 커지는 거. 그래서 확대 또는 축소 그러면 틀립니다. 5% 범위라도 확대하는 행위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것. 축소하는 것. 그래서 작아질 때만 경미하다 정리하시고. 나머지 밑에 5차 범위니 불가피해. 이것들은 볼 필요도 없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2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허가사항과 그리고 예, 이 변경 그리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이래 보시고. 그다음 197페이지에는 이제 예외 있죠. 자, 그럼 좀 쉬었다가 하자.